네, 오늘 시장의 수급과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네, 오늘 성투 굉장히 힘차네요. 최근 매도하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 금액을 줄였고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주면서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방향성은 좀 잡히고 있지 않은데 종목들 좀 올라오는 부분은 체크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 통해서 전략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한유화, 두 번째는 HL 만도입니다. 먼저 대한유화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최근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정말 조용히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정말 충분히 다졌다고 봐도 될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석유화학 업황 안 좋다 하지만 또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먼저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대한유화 본격적인 흑자 구조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정말 들려오는 뉴스들과 주가는 좀 딴판인 것 같아요. 벌써 좀 선반영을 시작하는 걸지 먼저 유창희 의원의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보시면 한 몇 달 됐어요. 롯데케미칼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고, 사실 좋은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여름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석유 업황 관련해서 좀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정부가 주도해서 이 부분을 좀 공급 과잉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일부 해소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항상 공급 과잉일 때는 기업들이 서로 치킨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상대방이 이겨야지 내가 이 시장을 확 잡아먹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쟁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롯데케미칼하고 H현대케미칼이 관련해가지고 롯데케미칼이 생산을 좀 줄이기로 했었던 부분들도 이러한 효과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나프타 원료비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좀 있어요. 특히 유가하고 연관성이 좀 큰데 유가가 지금 저점을 깨버렸죠. $50 초반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저유가를 희망을 하고 있고 네. 또 러우 전쟁도 내일 당장 끝날 건 아니지만 곧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나오면서 유가 하락을 계속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대한유화의 NCC 공장 가동률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제품은 소비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철강은 산업하고 연관성이 높고 석유화학 제품은 소비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올해도 쿠폰 지급 이런 걸로 소비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재정 정책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도 타카이치 총리가 엄청난 재정 부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유럽은 연초에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재정 부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중국도 계속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어떤 소비 심리 개선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화학 섹터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사실은 적자를 많이 봤는데 이제부터는 그 적자가 해소가 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 주식은 성장 모멘텀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상승을 유지하고 오늘도 장중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시장에서 좀 점수를 크게 주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박철순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정책 효과도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구조적으로는 중국 문제가 크지 않나요? 석유화학 업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데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어떤 주도하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도 해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지금 이 회사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게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마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북미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대한유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나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대한유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였는데 지난 3분기부터 시작해서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여전히 4분기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3분기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던 이유들을 좀 보면 일단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한주라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단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설비 같은 경우 감가상각 기간이 이제 거의 다 소멸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비용 부담도 감소됐던 부분들이 실적에 도움을 줬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분기 약간의 부정적인 재고 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소멸됐다라는 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마진의 이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이런 주력 제품을 좀 더 집중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마진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분기 실적도 컨센을 좀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센서스가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훨씬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즌에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자사주를 한 32만 주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각 기대감도 있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대한유화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는 부분들이 가장 메리트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난달 고점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 저는 충분히 좀 더 시간을 갖고 본다라고 한다면 2023년도 고점까지 봐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때 가격이 한 19만 원 정도 선인데 왜냐면 이때는 적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 고점도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2년 전에 전고점까지도 좀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유창희 의원과 좀 더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사실 이쪽도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매수 안 하기에는 좀 추세가 아깝긴 한데 네. 지금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한 10% 정도에서 15%까지는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살아 있어요.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S오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또 백화점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개인 투자자들 손이 안 가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주로 잡는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그런 수급이 주가를 이런 회사가 폭등으로 가진 않아요. 20%씩 오르진 않지만 야금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약간 중장기적인 투자, 약간 변동성이 적으면서 좀 완만하게 오를 수 있는 기업이라면 대한유화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완만한 우상향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 포트에는 담아가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H만도였죠. 기관의 매수세에 최근엔 개인 투자자까지도 동참한 상태입니다. 사실 본업에 대한 재평가 좀 확실히 이뤄진 가운데 지금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걸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요즘에 이제 HL만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성장 산업에 대해서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등등. 그래서 맞는 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자동차 부품 사업 순항에 거기다가 이제 로보틱스 사업 기대감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7만도 저희가 좀 예전에 얘기할 때만 해도 그래도 부품주 아니에요라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재평가는 좀 확실히 이뤄진 분위기거든요. 근데 또 증권사 평가를 찾아보니까 또 안 좋은 얘기 극과 극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먼저 어떤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박철순 의원이 짚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고객사를 다변화했다라는 점에 장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관세 우려가 완화됐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대한 어떤 매출도 당연히 나오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주요 시장들을 모두 다 지금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이제 관세 충격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사들 대비했을 때 미국 의존도가 낮아서 일단 관세 충격에 상당히 좀 그래도 강한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국가 쪽에서 일단 부품을 납품하면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HL만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관세 우려감은 이제 완화가 됐죠. 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제 25%에서 15%로 완화가 되면서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낮아졌다는 게 일단은 큰 틀에서는 뭐 나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그룹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미국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장은 사실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첨단 공장이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부품을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이 HL만도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다.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자금적인 여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 공장을 짓는 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도 또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정부의 인센티브 관련된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일단은 뭐 테슬라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차량 안전성 검증하는 데 얘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 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추가적인 보너스 개념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습니다. 3분기 때 사실 영업이익이 한 941억 원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에 미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관세 충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분기부터는 관세 충격이 이제 많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3분기 때도 관세 충격을 만약에 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만큼 지금 수익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로보틱스 사업 관련해서 이 회사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동이라든지 뭐 조향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액추에이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겠다라고 뭐 회사에 어떤 언급도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이 몰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눌림이 나오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7만도 미국향 수혜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장점을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고점 찍고 살짝 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점 바라보고 진입도 가능하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과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맞는 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최근 또 테슬라가 FSD를 넘어서 이제는 사람 없는 자율주행까지 네. 좀 선보이면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한테 좀 모멘텀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H7만도도 사실 본업은 자율주행 쪽이었잖아요. 그 모멘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율주행이라고도 말할 초기 자율주행이죠. ADAS라고 네. 할 수 있는 차선을 유지하면서 일정 속도를 계속 고속도로에서 참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2019년, 20년, 21년 이때 당시 ADAS 하면은 만도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제는 그냥 이제 그런 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시장이 변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잊혀지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도가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의 어떤 자동차 관련돼서 어떤 샤시라든지 중요 핵심 부품을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들. 사실은 만도는 현대차 일가잖아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현대차의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만도의 매출도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만도가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수익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매출이 조단인데 영업이익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연간 매출이 한 1조가 넘는데 영업이익은 한 10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 실망스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2% 정도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현대기아가 지금이야 영업이익률이 한 10%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전에는 5%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영업이익률이 5% 왔다 갔다 하는데 부품사들이 막 10%, 15%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박한 평가 그리고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조금 이제 침체돼 보이다 보니까 같이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산업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만도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50조 투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로봇 회사로 지금 만도가 좀 점쳐지고 있죠. 특히 액추에이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계약을 맺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11월부터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약간 조정을 받고 큰 조정 없이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 받았는데 지금 구간에서 더 눌리지 않고 이제는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갈 수 있겠다라고 역시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나 더 궁금한 게 현대차와 또 손을 맞잡고 있기도 하고 로봇의 자율주행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현대 오토웨버가 또 생각이 나기도 네. 하거든요. 그럼 두 종목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른다면 어떤 종목을 더 고르는 게 좋을까요? 엄마를 선택할지 아빠를 선택할지. 네. 근데 일단은 현대 오토웨버 만약에 자율주행만 본다면 현대 오토웨버를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가 만약에 테슬라랑 그럴 가능성은 많이 적어 보이지만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엔비디아랑 같이 자체 자율주행 간다라면 현대 오토웨버의 역할이 되게 클 것이고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결국엔 HL 만도가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둘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본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래에셋 벤처투자, 두 번째는 JYP 엔터입니다. 먼저 미래에셋 벤처투자부터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스페이스X 투자로 최대 10배의 차익이 기대된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죠. 정말 부러운 내용이긴 한데 지금까지 이런 뉴스로 인한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걸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벤처캐피탈 회사니까 투자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는 20년 넘게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기업인데요. 역시나 우리나라 벤처 투자 기업들 중에서는 투자의 명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벤처 투자 정말 투자는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 말고 또 추가로도 볼만한 모멘텀도 있나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있을 수 있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핀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투자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약간 숨어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 이런 기업들 또 비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좀 강하게 좀 추진된다라면 상장 요건이 좀 완화가 되거나 혹은 알짜 회사가 조금 더 상장의 문턱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기존의 중소형주 투자를 좀 꺼려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많이 한다라면 또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핵심은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게 있었고 또 지난주에 갑자기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질 때 1,000조 원이 넘는 2,000조?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다 합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넘치는 금액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실제 그 정도 못 받는다. 어.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그 정도 못 받지만 천조는 받을 수 있다. 역시 천조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X에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를 좀 했고, 한 지금 지분을 감안한다라면, 뭐, 만약에 진짜 뉴스에 나온 대로만 상장을 한다라면 한 2, 3조 원 정도의 평가 차이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조 단위의 평가 차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래에셋 벤처의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6,600억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한 조 단위의 어떤 그 투자 수익이 나온다라면 엄청 싼 주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은 꼭 내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간 곧 이루어질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썰이 아니잖아요. 네. 설설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모든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주사죠. 우리나라 네. 지주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뭐 삼성물산만 하더라도 계열사의 시가총액 절반도 안 되는? 절반? 뭐 계열사 시가총액이 한 80%밖에 안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무조건 그 평가 차익이 주가에 무조건 반영되는 건 아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도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순 의원의 이야기도 좀 더 들어볼게요. 투자사 투자 잘하는 건 좋은데 그런 내용을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골라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뭐 벤처 투자 회사 관련해서 좀 투자를 많이들 뭐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뭐 요 종목을 가장 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책적인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코스닥 쪽이잖아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있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한 150조 원 정도 나라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담겨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금을 회수할 때 좀 더 유리한 환경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그 이외에도 또 이제 투자금에 대한 어떤 회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이죠. 12월 29일 날 상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세미파이브라는 AI 반도체 설계 플랫폼 기업이 이번 달 말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 회사가 투자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을 최소한 300억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것만 반영이 되더라도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상장 기대감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몰로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I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 지금 해외에서는 한 이 회사의 가치를 현재 한 10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직 뭐 상장 일정에 대해서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내년에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도 또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시장은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 이제 뭐 스페이스 X까지 더해지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뭐 2022년도에 좀 잘 나왔었거든요. 이 당시가 일단은 한 600억 원 가까이 나왔었고 그 다음 2023년도에 한 300억 원대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한 157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작년보다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0억 원대의 평가 차익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그래도 한 영업이익이 잘하면 1,000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는 상태여서 실적의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도 한번 고점을 더 높여나가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관련되어 있는 동종업계 내에서는 가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주 큰 비중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일부는 한번 베팅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도 볼 수 있고 IPO
대기하는 종목들도 여러 곳이 있고 여기에다가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만 크지 않다면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여기서 유창희 의원께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그래도 고점 단기 급등에 따른 좀 피로감은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눌림목을 좀 어느 선까지 기다려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본장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대체거래소에서 급등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이제 그거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거래량이 대체거래소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장에서의 거래량은 220만 주밖에 안 되는데 대체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거의 뭐 1,000만 주 가까이가 1,000만 주 이상이 아마 들어온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이제 본장에서의 마감 가격 한 11,000원 말씀드릴게요. 11,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왜냐면 어쨌든 대체거래소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많이 쭉 빠지게 되면은 그분들은 좀 빠르게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의 마감 가격 1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1,000원을 하단 지지선으로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JYP엔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중 정부 차원에서 다음 달 중국에서 K-팝 콘서트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슈와 함께 내년 엔터주들은 이제 정말 기대해도 되는 걸지 한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올 한해 엔터주 얘기했을 때 연초부터 빼먹지 않았었던 얘기가 한알령 해제 맞아요. 였는데 2026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좀 민망한 내용이긴 한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연 재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치기 소년이 그만돼야 될 텐데 엔터주들 정말 내년엔 기대해도 될까요? 이 연말에 공연 정말 많이 하던데. 네. 근데 사실은 올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사실은 상반기까지는 좀 공연을 많이 못했죠. 국내 네.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물론 해외 공연이 더 많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내 공연도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분위기가 그 컨텐츠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못했었다. 보릿고기였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가 다 일부러 거짓말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맞아요. 계속 콘서트 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상당히 이게 유명한 그룹은 아니지만 어떤 밴드, 인디밴더 정도의 그룹이 공연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한알령 해제가 되면서 중국 공연 가시화되나 했는데 그 이유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죠. 오히려 지난 그 에이펙 앞두고 중국 공연하려고 했었던 것도 좀 취소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약간 실망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계속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특히 중국은 오히려 한일령이라고 그러죠. 일본과. 일본을 계속 좀 때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또 K컬처 관련해서도 뭐 일본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쫓겨났다고 하잖아요. 오, 네. 그 콘서트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오히려 K-팝이 이번에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일단은 중국에서 공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저는 엔터주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을 거다. 사실은 근데 중국만 볼 필요는 없어요. 해외 공연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해외 공연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다른 엔터 기획사랑 다르게 대부분 계약을 연장을 잘 했습니다. 연장을 잘 했고 또 신구 조화가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관객 동원력이 다른 그룹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타일키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미국에서 어떤 공연 횟수라든지 인기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해외에서는 엄청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오죽하면은 팬들이 국내 공연 좀 해라. 막 하소연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그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우호적인 환경은 조금 더 조성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박철순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엔터 기사 찾다 보면 방탄 컴백, 빅뱅 컴백 있는데 JYP에서는 특별히 대형 IP가 누가 있나요? 대형 IP요? 굉장히 네. 많습니다. 일단 뭐 트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 앞서 말씀해 주신 스트레이키즈가 있는데 트와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그 캐대언의 OST에 관련돼서 이제 불렀던 게 있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트와이스가 공연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주력 캐시카우 중에 하나가 바로 트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 74회의 월드 투어 공연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만 해도 진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빌보드에서 지금 200에서 7개 앨범 연속 1위를 했었죠. 그리고 빌보드 핫 100에서도 지금 4곡을 진입을 시키면서 엄청난 인지도를 끌고 있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탑급 그룹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BTS도 있겠지만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스트레이키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븐틴과 같은 이런 기업,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었던 아티스트죠. 연차가 좀 된 이 트와이스와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가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화 그룹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게 JYP죠. 아무래도 박진영 대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현지화 공략을 하는 게 미래에 대한 어떤 지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쥬라든지 아니면은 넥스지어 같은 일본 현지화 그룹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걸셋이라는 그룹이 지금 데뷔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남미 쪽에서는 또 L2K라는 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펌프소년 C2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현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상승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엠믹스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엠믹스가 사실 조금 데뷔한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음원 사이트 1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월드 투어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월드 투어까지 할 수 있는 그룹이 다시 하나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실적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빅4 기업들 다 좋지만 그 안에서 JYP가 상당히 실적 기대감이 내년에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2025년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엔터주들이 너무나도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는데 지금 뭐 JYP 엔터 가격대라면 이제 뭐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오기 시작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고점, 전고점 저항들, 기술적 저항들 고려하시면서 충분히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내년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유창희 의원과 조금 더 기술적 자리도 알아볼게요. 지금 정말 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최하단에 와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던데 엔터 4사를 뭐 골고루 골라야 되나요? 아니면 뭐 JYP만 더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은 저는 대장주는 하이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하이브는 그래도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좀 저점을 좀 깨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 2등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저점을 깨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터주를 선택을 한다면 내년에 모멘텀이 확실히 강한 거는 하이브거든요. 뭐 BTS도 있고 뉴진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대장주는 저는 하이브, 그 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은 하이브지만 그래도 2등주로는 JYP 엔터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는 향후 시장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부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NF, 두 번째는 ST팜입니다. 먼저 FNF부터 내용 확인해 볼게요. 테일러메이드 본입찰이 막바지에 달한 상황이죠. FNF가 가지고 있는 우선 매수권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NF는 이제 뭐 리스크를 다 덜었다고 봐야 되는 걸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FNF가 2021년도에 분할 상장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했을 때 FNF를 어떻게 불렀냐면
파이팅 앤 파이팅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이번에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2026년이 기대되는 대표 우리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좀 늘어질 뻔했는데 이게 텐션을 확 올려주시네요. 파이팅 앤 파이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의 영광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이제 테일러 메이드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NF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FNF가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공동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골프웨어 산업에 대해서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니까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 시장은 뭐 우리나라는 요즘 골프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해외는 계속해서 골프 인구 계속 안정적인 성장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 부분하고 같이 패션 사업 부분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자금이잖아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재무적 부담감이 있고 또 이게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생각했었던 것만큼 매출이나 수익이 잘 안 나오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온다라면 상당히 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반대로 또 이제 매각을 한다. 매각에 그냥 동의를 하면 최소한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1조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물론 홀딩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큰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이걸 또 새로운 또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본업이에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그 대한유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심리가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소비 심리가 상당히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어떤 매출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FNF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 뭐 디스커버리가 됐든 뭐 MLB가 됐든 꾸준한 매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중국에서의 어떤 성장은 국내에서의 내수가 상당히 개선이 되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주가는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유통주들, 소비주들 중에서도 유통주가 좋고 그 다음에 의류 관련된 섬유 의료 관련된 꽤 강해요. 기업들이 좋아요. 네. 은근히 신고가 내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오늘도 또 많이 오른 기업들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약간 두꺼운 옷의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의 흐름이면 지난 6월달 고점 83,000원, 84,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 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본업단에서 아무래도 겨울 성수기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었던 83,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순 요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MLB 디스커버리 살짝 짚어주셨지만 사실 본업은 이쪽이 더 크지 않나요? 매출 비중은?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매출이 워낙 큽니다. 그게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는 대표 브랜드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안에서 조금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내 시장을 먼저 본다라고 한다면 이 MLB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한동안 이 디스커버리 브랜드에 대한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걸림돌 역할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디스커버리도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조금 회복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내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안 좋게 볼 건 아니고요. 중국 시장, 앞서 말씀해 주신 중국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는 MLB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지금 역시나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4분기 때도 이어가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장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MLB는 계속적으로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증설이 아니죠. 매장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중국 시장에서의 디스커버리 브랜드의 실적 기여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네. 디스커버리의 어떤 매출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재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도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증익 사이클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때 영업이익이 840억 원이었는데 3분기 때 1,200억 원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다음 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4분기는 성수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실적 시즌에도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테일러메이드 관련된 인수를 하건 매각을 하건 일단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조금 더 세워주세요. 최근 기관 쪽,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거의 쉬지 않고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보험 쪽 매수세도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저도 사실 11월 달 고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6, 7월 달 고점 정도는 뚫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9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전저점이 있겠죠. 그래서 7만 원 정도 초반 이탈 시에는 일단은 현금화를 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FNF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ST팜이었죠. 올리고 CDMO 프로젝트가 확대되며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이슈에다가 또 실적 모멘텀까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요즘에 CDMO 관련된 기업에 관심도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대장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대장일 수 있는 거는 안정적인 실적하고 성장 모멘텀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한알령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작용을 했었는데 계속 불발이 됐었죠. 하지만 연말에 생물보안법이 다시 한번 재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기대감 재부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유창희 의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ST팜의 CDMO 내에서 좀 대장주로 요즘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삼바와 좀 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제 오늘 좀 쉬었거든요. 어떤 모멘텀을 더 봐야 될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네. 박철순 의원부터 네, 들어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다음에 ST팜, 우리나라 대표적인 CDMO 기업들 중에 또 시가총액도 가장 높은 기업들인데 두 회사 모두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ST팜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 회사의 장점은요. 이 회사가 원료약품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올리고라고 해서 RNA 치료제의 원료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RNA 치료제의 원료인 이 올리고가 사실 이 기존 희귀 질환 중심으로 제품들이 개발이 됐었는데 이제는 고지혈증이라든지 대사질환 쪽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적용처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주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증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2 올리고동이 준공이 되면서 생산 능력이 내년까지 한 2배 이상 늘어날 걸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올리고 생산 능력은 한 3위권에서 이제 1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지금 6월 말 기준, 그러니까 상반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CDMO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이익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기업보다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도 굉장히 13건 정도 CDMO 수주가 올해 추가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원료를 사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FDA를 통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통과 이후에 상업화가 되게 되면 사실 원료를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제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주가 더 많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상업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런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도 일단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일단 급격한 성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5% 정도 급증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업화 물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단 실적에 너무나도 적합한 기업이고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너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왜? 이 회사는 실적이 올라간 것만큼 주가가 많이 받쳐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작년 고점도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항선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방 좀 많이 열어놓으시고 보유자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고려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뭐 15만 원 이상 정도 어떻게 보면은 2021년 말과 2022년 초 그때 고점 구간이거든요.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룸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좀 길게 한번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주가가 못 받쳐줬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해서 1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오늘 후반부의 텐션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런가요? ST팜 이게 저도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주가가 전 좀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규 진입 지금도 가능할까요? 뭐 일단은 요즘에는 증시 자체가 계속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함부로 고점을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달만 하더라도 35% 올랐어요. 사실은 지난달에 10만 원 정도에서 마감을 한 기업이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3만 5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적게 오른 건 아니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 큰 기업이 30% 이상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하지만 쉬어간다라는 것이 주가 조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적이라든지 특히 이제 CDMO 관련해서 작년부터 조 단위의 수주를 한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물보안법이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럼 결국엔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15만 원대까지 상승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T팜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볼게요. 유창희 의원의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니너스가 목표가 53.9, 수익률 53.9%를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한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진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조금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지니너스를 말씀드렸을 때가.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보시면 의료 AI 쪽의 진단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뭐 로키트 헬스케어도 안 무너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3빌리언도 네.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니너스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 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니너스도 좀 많이 좀 밀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고점에 대한 신호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익 실현을 좀 하고 나서 흐름을 좀 지켜본 다음에 재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저는 지니너스는 현재는 아직은 저평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경고도 받았고 네. 단기 급등에 따른 그리고 이 섹터가 조금 쉬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피해야 할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은 박철순 요원의 종목 이야기를 해볼게요. 클래시스가 2차 목표가 달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수익률 16%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클래시스는 지난달 말에 추천드렸었죠. 그래서 네. 최저점, 최근 한 달 사이 최저점에서 타점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거의 뭐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이제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다음에 변동성이 좀 있었고 다시 재차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왔던 모습인데 일단 뭐 추세가 저희 끝난 건 아니고요. 아직도 역시나 주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과거의 고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7만 4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아서 일단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없는 미용 의료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뭐 신제품 출시라든지 기존 제품들의 안정적인 판매로 인해서 실적은 역시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 할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12월 달
이번 달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목표가 그때 7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7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할 테니까요. 신규 매수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새롭게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클래시스 지금 자리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의 종목 공략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유창 의원부터 하나 들어볼게요. 네, LG전자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사실 LG전자 그렇게 썩 좋아하는 회사는 아닌데 네. 요즘에 회사가 좀 LG그룹이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좀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독 서비스죠. 요즘에는 삼성, LG 다 이게 이제 말이 구독이지 렌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에 가전제품이 비싸잖아요. 뭐 신혼 가전 하면은 한 3, 4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또 구독해주면 관리도 해주니까 그쵸? 좋은 것 같아요. 또 구독을 하게 되면 에어컨 그 1년에 한 번 청소도 해주기도 하고 뭐 다 점검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독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이 구독을 하게 되면 더 비싸게 제품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할부로 사는 거나 장기 할부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그쵸. 구독 서비스가 좋은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월 꾸준한 수익이 창출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이 가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방어해 준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또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도 가전이 강한 LG전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성장 산업이에요. 그동안 LG전자는 실적 좋았어요. 근데 주가가 못 갔었던 이유는 가전만이 빼고 뭐 있냐 맞아요.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로봇, AI, 뭐 자율주행 등등 아직 성과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LG전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로봇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진심이고 또 관련된 기업들 투자도 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던 걸 감안한다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어떤 LG전자의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열관리거든요. 이런 공조, 냉각 공조 네. 관련해서 LG전자는 상당히 예전부터 좀 중요한 굵직굵직한 계약을 따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준비를 잘 해왔어요.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다시 또 주목받는 거 본다라면 주가는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약간 의구심 있게 봤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걸 좀 믿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손저가 88,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분할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LG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8,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반도체 장비 쪽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종목들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제 반등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도 조금씩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이 프로텍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펜서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칩과 기판 사이에 접착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액체류를 공급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한 핵심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좀 기대되는 신성장 장비가 뭐냐면 일단은 레이저 본딩 장비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한미반도체 TC본더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TC본더의 좀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장비로 레이저 본더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지금 글로벌 5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 레이저 본딩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반부터 본격적인 레이저 본딩 장비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에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펜서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에 레이저 본더라는 일단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붙어있는 종목이 프로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순이익은 이미 작년 전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도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거의 190% 이상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는 조금 더 우리가 상승률을 더 열어놓고 보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올해 고점 저항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요. 일단 38,000원 정도, 지난달 고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이죠. 3만 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